네, 바이든 정부의 향후 국정 동력 확보 여부가 달린 중간 선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내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완성차 업계도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미국 중간선거 개표 시작되고 있고 선거 결과 잠시 후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면 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경제를 가장 그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박사님께서 이번 중간 선거에 관련된 경제 관련 관전 포인트랄까요?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통상적으로 미국 중간 선거는 기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정부에 대한 좀 중간 평가적 성격이 많고요. 대부분 이 야당이 차이는 다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승리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공화당의 승리가 될 것이 상당히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부 지역은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알래스카 같은 데는 아직도 지금 투표가 진행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네. 최종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개표, 출구조사 등등을 종합해 볼 때 공화당이 조금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이 의석 구도는 민주당이 상원은 동률이지만 부통령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고 예. 하원에서는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집히고 여소야대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경제였습니다. 경제 중에서도 일자리나 국민 소득 이런 것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고 예. 대부분 물가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거든요. 예. 물가가 너무 높다. 물가가 높아서 살지 못하겠다는 이런 원성이 선거 캠페인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된 요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 비판받은 사람은 역시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이른바 BBB 정책, 빌드 백 베러라는 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자라는 이런 정책으로 정부 재정을 풀어서 돈을 많이 풀었고 예. 또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도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것이 인플레의 요인이 됐다라고 야당인 공화당에서 집중적인 성토를 했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다면 또 압승을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통합 팽창적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심판대에서 어떤 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물가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 정책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변수일 수 있다. 근데 국내 핵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그렇고 완성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뭐 경기 부양도 그렇고 안보 강화에 뭐 공화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 어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 재편 가능성, 움직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이 정부, 우리 뭐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생존 전략을 좀 모색해야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미국의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확연한 차이는 예. 국내 내부 정치나 경제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공화당은 경제 자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또 세금을 깎자. 그래서 시장 자율에 맡겨서 생산성을 높이자라는 그런 측면인데 반해서 민주당은 세금은 좀 더 많이 걷어서 그 세금으로 사회 약자에게 좀 더 많이 쓰자. 이렇게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는데요. 대외 정책에 관해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현재 미국의 이 국민 감정은 중국의 지나친 어떤 그 국수주의와 중국이 그동안의 세계의 혜택,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너무 컸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이 반도체 법이라든지 또는 또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법 이런 것은 여소야대가 되건 혹은 뭐 바이든이 계속 그 야당을 의회를 지배하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RA 법과 관련해서도요. IRA라는 게 인플레 감축법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혹시 인플레 감축법이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선거 이후에
법이 폐기되거나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예. 현재로서는 저는 난망한 기대라고 봅니다. 난망한 기대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은 전혀 이슈가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언론들도 전기차 보조금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이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미국 공화당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인플레 감축법이 대대적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기차, 현대, 기아차 같은 곳에서는 혹시 공화당이 전기차 보조금을 유예하는 것을 3년 정도 유예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데 공화당이 당선이 되면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 혜택을 주는 지금과 같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 이 대목에 대해서 더 강화하면 했지 약화시킬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의회 선거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이 반도체 관련법이나 또는 인플레 감축법을 좀 강행한 측면이 있는데 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곧대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좀 융통성이 생겼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한국의 전기차 제도에 대해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완화시켜주는 협상을 본격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 그다음에 사실 저는 더 큰 기대로서는 세금과 관련된 공화당의 정책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의 지원이 엄청난 지금 미국의 세금 지출, 재정 지출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미국 재정 적자를 늘리고 미국 물가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화당이 압승을 한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상당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조기 종전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해외 정책에 관해서는 큰 변화가 없고 국내 내부적인 정책에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특히 법인세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올리는데 이거 다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당이 정책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들은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그 IRA 같은 경우도 선거를 위한 어떤 좀 그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최근에 미 재무부에다가 IRA 적용 3년 유예해달라 의견서 제출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선거 후에 조금 더 적용이 돼서 좀 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현재 이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미국 의회에 입법으로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에 아무리 탄원을 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예. 다만 시행령 과정에서 좀 어떤 유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협상은 본격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 전기차 3년 유예 법안이 미국에서 2개가 제안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원에서 하나, 상원에서 하나 제안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두 법안을 제안한 분들이 모두 미국 민주당 분들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엘라바마하고 조지아 지금 자동차가 들어가는 지역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프로파간다적 성격으로 내놓은 가능성이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미국 IRA법의 획기적인 어떤 국면 전환을 가져다 준다기보다는 EU를 통한 WTO 제소, 국제적인 연대, 또 우리의 한미 간의 FTA 문제를 통한 이런 통상 분규 차원에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은행 대출금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상단이 이제 7%대에 좀 진입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갚지 못한 대출자가 자그마치 120만 명이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해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 빼고 나면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는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숫자상으로 저희가 5%, 뭐 6% 이게 한 자리 수니까 그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균 대출 금리가 7%대가 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미 대출 금리가 지금 7%의 상당 금리는 들어섰죠. 금리를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그동안 대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연끌 대출 받은 사람은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 왔는데 네.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분석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오늘 이 국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이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통계로 보여집니다. 진상을 잘 알아야 금리 인상으로 누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다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대책도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자, 지금 그 컴퓨터 그래픽에 DSR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DSR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을 추정해냈어요. 예. DSR이라는 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출자들이 이제 갚아가는 원금과 이자 한 달에 너 얼마씩 갚아가니 하는 그 금액을 그 사람이 버는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이를테면 1년에 1억을 버는데 이자와 대출 원금 상환에 1억을 다 갚는다면 이게 DSR이 100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DSR이 100이 된다는 것은 벌어들이는 돈 모두 은행에 갖다 내면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다. 그러면 세금도 못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데 현재 윤창현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90%가 된다는 것은 전체 소득의 약 10% 정도는 세금으로 내고 있는 이런 대목으로 봐서 90%가 DSR이 넘어가면 이것은 생계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DSR 90%의 비율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이 90%고 왼쪽이 70에서 90% 사이인데요. 사실 70%만 돼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DSR 비율. 벌어들이는 소득의 70%를 이자 갚는 데만 오르게 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DSR이 오르느냐 이러면 분모에 들어가 있는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분자, DSR 비율을 잡는 분자에 있는 이자가 오르면 대출로 상환해야 될 이자금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SR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3.3% 후반이든 3월 달에 비해서 지금 그 DSR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비중, 특히 90% 이상이 돼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 특히 70% 이상 생계 곤란자들이 이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파산을 하거나 뭐 결국은 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면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어떤 심각성에 대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차 그런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그 얘기를 짚어왔습니다만 연준 의장이 점도표를 점도표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최종 터미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뉘앙스를 뱉어내면서 일단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이제 빅스텝 한번 더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 더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산하거나 나앉거나 네. 정부가 좌시만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이 12월 달에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격차, 한미 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3%고 그 상황에서 은행 대출 금리가 7%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4%로 올라간다 그러면 은행 대출 금리는 8%, 9%, 경우에 따라 10%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기준금리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은행금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폭이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사안은요. 바로 이 대목이 공화당이 미국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예.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미국 대기업들한테는 해외 수출을 못하게 하는 아주 암적인 요소로 지금 미국 대기업들도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물가 상승을 조금 용인하더라도 좀 달러의 지나친 강세는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금리 정책은 연준이라는 페드, FOMC가 합니다만은 이 금리 정책에 미국 재무부의 그 회사채 발행 정책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공화당의 의회 압승이 된다면 연준도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 전까지는 물가를 강력하게 내려야 그것이 인플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 집권 여당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좀 최근 한 수개월 동안 금리 인상 속도를 상당히 높여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여당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낮출 수가 있고 예. 또 하나 다행인 것은 물가가 조금이나마 정점을 치고 조금씩은 내려가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물가 상승의 급격한 상승은 거의 종착역에 오지 않았느냐. 내년 초반기 정도 되면 이제 물가가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이제는 그때는 어느 정도 정점을 계속 유지하다가 더 장기적으로 내릴 수 있지 않냐. 마지막까지 이 엄중한 시간 그동안에도 잘 지켜왔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잘 지켜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종부세 얘기 좀 해볼게요.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당초 보니까 이제 재산상의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 세 부담도 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도 600억 가량 늘었는데 어떤 이유겠습니까? 예, 올해 종부세는 12월 달에 과세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예년과 가장 다른 것은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집값이 떨어져도 내야 되는 것이 종부세거든요. 양도세는 집값이 떨어지면 안 냅니다. 예. 근데 지금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는데 세금은 작년도 집값을 기준으로 만든 6월 1일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6월 1일 날 공시지가를 할 때 당시 정부가 네.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대폭 높여서 그야말로 세율도 높아지고 과표도 높아지는 바람에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느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한때 종부세를 처음 시작할 때는 1%는 그냥 뭐 0.1%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플레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약간 종부세 120만 명 정도가 세금을 내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8%가 세금을 내서 이제는 이게 국민적인 보통의 세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다닌 사람들이 상당히 놀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